진우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갈라 행사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스카이라운지를 가득 채운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국내외 거물들의 값비싼 보석과 부딪혀 눈부신 빛을 흩뿌렸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억 단위를 호가하는 계약에 대한 나직한 속삭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감. 강태준. 진우그룹의 회장이자 지난 10년간 맨손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세운 남자. 재계에서 그는 얼음 황제라 불렸다. 1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적인 요트 화재 사고 이후 그는 감정이라는 것을 불태워버린 듯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야망과 냉혹한 이성만이 존재했다. 태준은 연단에서 막 내려온 참이었다. 그의 간결하지만 무게감 있는 연설은 장내를 휘어잡았고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10년 전의 잿더미 위에서 이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다. 모두가 그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동력 삼아 일에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태준 자신만이 알았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잊기 위한 처절한 도피였다는 것을. 그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완벽하게 공허했다. 그의 곁에는 이복 동생인 강민혁 부사장과 계모인 신여사만이 그림자처럼 붙어 서류상의 가족 행세를 하고 있었다. 행사가 순조롭게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작지만 분명한 소란이 일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행사에 불협화음이 끼어들자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안 실장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안 실장은 즉시 귀에 꽂힌 인이어에 대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불쾌했다. 오늘 같은 날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처럼 느껴졌다. 하객들 몇몇도 웅성거림을 눈치채고 그쪽을 힐끔거렸다. 안 실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와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입구 보안팀에서 보고입니다. 행색이 몹시 남루한 여자 1명과 아이 2명이 회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처리해. 이런 일로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마. 하지만 그 여자가 계속 회장님의 성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태준, 당신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또 그런 부류인가? 그의 성공에 꼬이는 하이에나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당장 끌어내. 내일 아침 보안팀장 책상을 치우도록 하고. 태준이 차갑게 돌아서려던 찰나였다. 입구 쪽에 소란이 격해졌다. 경호원들의 거친 제지와 함께 여자의 절박한 비명이 연 회장의 화려한 음악을 뚫고 들어왔다. 태준 씨, 강태준 씨, 제발, 저예요. 그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태준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매일 밤 그의 꿈속을 파고들던 그 목소리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입구 쪽으로 돌렸다. 하객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연 회장의 거대한 티타늄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기 직전의 3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10년은 좋게 묵은 듯한 낡고 더러운 옷, 공포와 절박함으로 얼룩진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2 아이,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여자. 태준은 숨을 멈췄다. 시간은 이미 10년이나 흘렀지만 굶주림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을 그는 알아볼 수 있었다. 내보내. 태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주춤했다. 누구신데 감히 여길. 계모인 신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쏘아붙였다.
여자는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태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그녀 뒤에 숨은 두 아이 15, 16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소녀가 잔뜩 경계하며 태준을 노려봤다. 태준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니야. 불가능해. 그들은 10년 전 그날 그 불타는 요트와 함께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잿더미를 확인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 낯선 아이들은 누구인가? 하지만 그의 심장이, 그의 온몸의 세포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눈빛, 공포 속에서도 그를 향한 희미한 갈망이 담긴 저 눈빛, 서윤. 태준의 입에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이름을 뱉는 순간 여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준 씨, 맞구나. 살아있었어. 여자의 울부짖음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태준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자와 그 뒤에 두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자신을 닮은 듯도 하고 아내를 닮은 듯도 한저 낯선 두 얼굴. 계모인신 여사와 이복동생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경악과 호기심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10년. 얼음처럼 단단하게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여자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청은망은 같았다. 아니야, 당신들은 죽었어. 10년 전에. 태준이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태준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새끼 짐승처럼 굴었다. 우린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다고. 하지만 기억이... 여자의 말이 두서없이 흩어졌다. 태준은 아이들을 바라봤다. 10년 전 5살, 6살이던 그의 아이들. 민재와 민서.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여자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여자의 뺨을 감싸려 했다. 여자가 움찔 놀라며 몸을 피했다. 그 순간 태준의 얼음성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그리고 아내를 다시 바라보았다. 10년의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남긴 고통의 흔적, 그리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던 자신. 태준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안 실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얼음 황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 잃은 아이의 절망과 혼돈 그 자체였다. 안 실장, 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태준은 다시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봤다. 10년 만에 돌아온 그의 가족, 그의 잃어버린 세계.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아이들이라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얼음 황제 강태준은 그의 화려한 제국 한복판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가족을 본 바로 그 순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의식이 암전되기 직전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안 실장의 다급한 얼굴과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계모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는 두 아이의 낯설고 두려움 가득한 눈동자를 보았다. 그것이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강태준은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익숙한 최고급 병실의 천장. 어젯밤의 일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화려한 연회장,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태주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링거 바늘이 팔에서 빠져나가며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실장. 그가 고함을 지르자마자 병실 문이 열리고 안 실장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의 피로가 역력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을, 그 사람들, 어젯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태준의 흉흉한 기세에 안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별관 특별병실에 모셨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놀란 상태고 사모님은, 한소윤 씨는 진정제를 맞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한소윤. 아내의 이름이 안 실장의 입에서 나오자 태주는 다시 한번 현기증을 느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신 여사님과 강 부사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실장의 보고에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들여보내. 잠시 후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는 신 여사와 안절부절 못하는 민혁이 들어왔다. 태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어젯밤엔 정말 어디서 저런 미친 사람들을 데려와서. 신 여사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탁자 위에 유리물병을 벽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두 사람의 말이 멎었다. 나가.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태준아, 우린 널 걱정해서 나가라고 했다. 태준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복동생과 계모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왔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들의 얼굴에 스쳤던 그 미묘한 표정,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악과 당황스러움이었다.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듯한. 두 사람이 쫓겨나듯 병실을 나가자 태주는 안 실장을 불렀다. 그들의 상태는, 의사의 소견은? 정밀 검사 중입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도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극심한 정신적 외상이 의심됩니다. 특히 한소윤 씨는 기억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그들이 우릴 찾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아직. 다만 두 아이는 어머니를 극도로 보호하고 있으며 저희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0년 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아이들. 그들은 분명히 죽었다. 아니, 그렇게 보고되었다. 요트가 폭발했고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켰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고 DNA 검사 결과 아내와 아들의 것이라고 했다. 딸 민서는 실종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그 지옥 같은 보고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안 실장, 10년 전 그 사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그때 담당했던 형사 검사, 국과수 부검의까지. 지금 당장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부터 확인해. 그리고 어젯밤 내 연회장에 침입한 그 세 사람. 내 아내와 아이들이 맞는지 DNA 검사 다시 진행해. 누구도 모르게 자네가 직접 해. 안 실장은 태준의 결연한 표정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 어젯밤 회장님이 쓰러지신 직후 신 여사님께서 강 부사장에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작게 속삭여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태준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처리했다라.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꿰어 맞춰지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사고.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던 자신. 그리고 그 틈을 타 회사의 주요 직책을 차지했던 계모와 이복 동생. 알았다. 당장 그들 병실로 가겠다. 옷 준비해. 회장님, 아직 안정이 필요 없어. 태주는 링거줄을 거칠게 뽑아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었다. 10년간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의 가족이 겪었을지 모를 고통.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 배후를 찾아내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얼음 황제가 다시 냉정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길을 안고서였다. 강태주는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별관 특별병동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10년 전 그날의 폭풍우보다 더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안 실장이 반발짝 뒤에서 그를 따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호원들이 거리를 둔 채 움직였다. 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들이 살아있었는가? 왜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가? 그리고 신 여사가 말한 처리했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특별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태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M&A와 이사회를 주재하며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얼음 황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얇은 문 하나를 열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다. 문 너머에는 그의 잃어버린 과거이자 감당할 수 없는 현재가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문을 열려다 말고 옆에 작은 관찰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병실 안, 창백한 환자복을 입은 한서윤이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쉴 새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침대 양옆에는 15, 16 살로 보이는 소년과 소녀가 마치 어미를 지키는 어린 늑대처럼 경계태세를 갖추고 서 있었다. 소년, 민재는 부러진 의자, 다리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고 소녀, 민서는 겁에 질렸지만 오빠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들은 병실에 들어오려는 간호사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처참하고도 야생적인 모습에 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쇠붙이가 마찰하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 헤드에 머리를 박을 듯 몸을 숨겼고 민재는 손에 쥔 무기를 앞으로 겨누며 소리쳤다. 오지마, 저리가, 엄마한테서 떨어져.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났지만 불안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 역시 태준을 노려보며 울먹였다. 당신 누구야? 우리한테 왜 이래?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과 딸에게서 들은 첫마디가 당신 누구냐는 거부와 경계였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는 완벽한 타인이며 심지어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태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민재는 비웃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 10년 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소년의 눈에는 불신과 함께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담당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태준의 뒤로 다가왔다. 회장님, 잠시만. 환자들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서윤 환자님은. 태준은 의사를 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상태가 어떻지? 의사는 태블릿 PC를 넘기며 보고했다. 세 분 모두 장기간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해
신체 발달이 많이 더딥니다. 의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외상입니다. 한서윤 환자님은 해리성 기억장애, 즉 부분적인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전 사고의 충격과 그 이후의 트라우마로 인해 특정 기억들을 스스로 봉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기억이 돌아왔다가도 다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혀버립니다. 현재로서는 10년 동안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기억을 잃었다고. 10년의 공백. 아이들은 어머니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해서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이며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적입니다. 특히 남성 어른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보입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남성 어른,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자신처럼 태준은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옅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서윤아, 나야. 태준이야.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부드러웠지만 서윤은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아니야. 그들이 와. 우릴 잡으러 와. 도망쳐야 해. 민재야. 민서야. 도망쳐야.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재가 태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엄마 괴롭히지 마.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태준은 멈칫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니. 민재야, 나는 너희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짓말, 모두 다 거짓말쟁이야. 민재가 소리치며 손에 든 나무 조각을 휘둘렀다. 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조각이 그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찢고 팔뚝을 스쳤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배어나왔다. 민재는 태준이 피하지 않자 오히려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민서는 오빠의 팔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하지마. 무서워. 태준은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아들에게 맞은 첫 상처였다. 10년간의 공백이 이렇게나 깊고 어두운 꼴을 만들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이들에게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이 겪어온 고통의 일부 혹은 그 고통을 연상시키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뒤로 물러섰다. 그는 안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여기서 가장 안전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 내 별장으로.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심리치료사를 대기시켜. 24시간 감시하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특히 신 여사와 강민혁 부사장은 절대. 안 실장은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상처받은 그의 가족. 태준은 병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10년 만에 찾은 가족은 그가 알던 가족이 아니었다. 아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자신을 적으로 여겼다. 그들이 겪었을 10년의 세월. 의사의 보고서에 적힌 장기간의 학대와 감금 흔적이라는 문구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숨겼고 고통을 주었다. 그의 분노가 차갑게 타올랐다. 어젯밤 무너졌던 CEO 강태준은 사라졌다. 이제 그는 10년의 지옥을 되갚아 주어야 할 한 남자, 한 아버지, 한 남편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안 실장에게 연결했다. 10년 전 요트 화재 사건, DNA 검사 결과 보고서 지금 당장 내 책상으로 가져와. 그리고 그때 그 시신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 황제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얼음 밑에는 복수라는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진우그룹 회장실에서는 신 여사와 강민혁이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10년 전에 그 여자와 아이들은. 민혁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신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조용히 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박 사장이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어. 그 여자가 기억을 잃었다 해도 아이들이 문제야. 특히 강태준, 그놈 눈빛이 달라졌어.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저것들이 돌아왔으니 태준이 형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신 여사는 독사 같은 눈을 빛냈다. 아직 시간은 있어. 그 여자가 기억을 다 찾기 전에, 그리고 강태준이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10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쓸만한 사람 하나 구해.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10년 만에 돌아온 가족은 태준에게는 되찾은 희망이자 고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다. 서울 외곽 철통 같은 보안으로 둘러싸인 강태준의 개인 별장 수영아의 슈이란자는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된 고요한 섬이었다. 태준은 언론의 광적인 취재 열기와 신여사의 교활한 접근을 막기 위해 가족들을 이곳으로 옮겼다. 10년간 버려져 있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별장은 최고급 가구와 생활용품으로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채워졌다. 하지만 이 호화로운 풍경은 지옥 같은 10년을 보낸 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병원에서 입던 낡은 환자복 대신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에 서린 공포와 경계심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만든 이 안전한 요새 안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JINW55 그룹의 회장으로서 수천억 원의 계약을 주무르고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했지만 자신을 두려워하는 아내와 적대적인 아이들 앞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툰 아버지가 되어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공수하고 최신형 게임기와 인형을 방에 들여놓았다. 하지만 민재와 민서는 그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고 값비싼 선물들은 방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버려졌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병원에서 가져온 낡아빠진 담요 한 장만을 의지했다. 태준은 서윤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회의를 주재할 때처럼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필요한 건 없어. 의사는 뭐라고 해? 그는 안부를 묻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서윤은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고 태준이라는 남자는 낯설지만 희미하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접근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인형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닫혀 있던 그녀의 기억이 악몽이라는 형태로 잔인하게 터져 나왔다. 안 돼, 불이야, 아이들, 내 아이들. 서윤은 매일 밤 똑같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극도의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다. 태준이 놀라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면 언제나 그보다 한 발 앞선 민재와 민서가 엄마를 감싸 안고 있었다. 두 아이는 잠든 어머니의 방문 앞을 교대로 지키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꿈이야. 우리가 있잖아. 민재는 자신도 떨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어른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엄마를 다독였다. 민서도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태준은 문 앞에 선 채 그들만의 견고한 세계에 끼어들지 못하고 무력하게 서 있어야 했다. 그는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서윤의 공포를 더 자극하는 듯 했다. 서윤은 태준을 볼 때마다 가면
가면 쓴 남자라고 중얼거리며 더욱 심하게 몸을 떨었다. 어느 날 밤 서윤의 악몽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방 구석으로 도망쳤다. 보트, 작은 보트야. 우릴 끌고 가. 안 돼. 태준 씨, 살려줘. 그녀는 10년 전,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을 토해냈다. 불타는 요트,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을 거칠게 끌고 가던 가면 쓴 남자들의 모습. 그녀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야. 날 속였어. 태준은 얼어붙었다. 서윤의 눈에는 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일까? 아니면 혼란 속에서 자신을 가해자 중 하나로 착각하는 것일까? 서윤아, 진정해. 나야. 내 남편 강태준이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서윤은 듣지 못했다. 결국 의료진이 달려와 그녀에게 진정제를 주사해야 했다. 잠든 서윤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태준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았다. 가면 쓴 남자, 작은 보트. 그녀의 기억 속 파편들은 10년 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별장에서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동안 JINNWOO 그룹 본사, 태준의 집무실은 전쟁터였다. 안 실장이 10년 전 사건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당시 DNA 검사는 조작되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자세히 보고해.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원본 샘플을 다시 확보해 재검사했습니다. 10년 전 발견된 시신 두 구의 DNA는 한서윤 사모님이나 민재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들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를 갈았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내와 아들의 죽음을 위장했다는 뜻이다. 그때 담당했던 형사는 국과수 부검인은 그것이 이상합니다. 사건 종결 직후 담당 형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되었고 2달 뒤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확인한 결과 그는 캐나다에 입국한 기록이 없습니다. 증발했습니다. 부검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사건 종결 일주일 후입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아내와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였다. 태준의 머릿속에 신 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분명히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 태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별장의 보안 시스템과 연결된 경고 알림이었다. 그는 즉시 별장 내부 CCTV 화면을 태블릿으로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중년 여자가 아이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간식을 건네고 있었다. 누구지? 저 여자는? 안 실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오늘 새로운 요양보호사입니다. 심리치료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제가...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면접을 봤습니다만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여자는 민재와 민서의 경계심을 능숙하게 풀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의 시선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방 안에 숨겨진 CCTV 카메라를 찾아내 응시했다. 화면 너머의 태준을 정확히 바라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그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기 그의 가장 안전한 요새 안으로 이미 잠입했다. 신 여사가 보낸 첩자였다. 강태준의 눈이 태블릿 화면 속 CCTV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김 여사라 불린 그 여자의 차가운 미소에 고정되었다. 그 미소는 노골적인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다. 놈들이 신 여사가
감히 자신의 가장 안전한 성격 안에까지 독침을 밀어넣었다. 그는 즉시 안 실장에게 내부 통신으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그 여자 머리카락 한 올까지 감시해.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 그녀가 뱉는 모든 말을 기록해. 하지만 아직 쫓아내진 마. 뱀을 잡으려면 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태주는 그 여자가 신 여사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증거, 혹은 10년 전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1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그의 막대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더욱 속도를 냈다. 태준의 집무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사라진 형사, 이민 기록은 위조였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 CCTV, 어디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행적은 신 여사 소유의 별장 근처였습니다. 안 실장의 보고는 태준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 형사는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처리된 것이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부검에 역시 사망 직전 거액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빚의 출처는 신 여사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 계모인 신 여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강태준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아들 강민혁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 태준이 그날 요트에 오르지 않은 것은 순전한 우연이었다. 계획이 틀어지자 신 여사는 태준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납치해 사망으로 위장했고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또다시 그녀의 계획에 방해가 되자 이번에는 아예 흔적도 없이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별장 안의 긴장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아슬아슬했다. 새로운 김 여사는 뛰어난 심리 전문가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경계심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두 분 다 정말 용감하네요. 그동안 엄마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하지만 저분 강태준은 조심해야 해요. 저분은 너희 엄마를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 그녀는 태준을 위협적인 존재로 자신을 유일한 보호자로 각인시키려 했다. 민재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지만 지쳐있던 민서는 조금씩 그녀에게 의지하는 듯 보였다. 서윤의 상태는 더욱 문제였다. 김 여사는 서윤에게 특수 아로마 테라피라며 정체불명의 향을 맡게 했고 기억 회복에 좋은 차라며 매일 수상한 엷은 갈색의 차를 건넸다. 태준은 CCTV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안 실장에게 그 차의 샘플을 몰래 채취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되었다. 그날 오후 김 여사는 평소처럼 서윤에게 차를 내밀었다. 민재와 민서는 잠시 정원 산책을 나간 틈이었다. 사모님, 이거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실 거예요. 어젯밤 악몽도 꾸지 않으실 거고요. 김 여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눈은 서윤의 입술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갈색 유리병을 꺼내 맑은 액체 2방울을 찻잔에 떨어뜨리는 것이 카메라에 정확히 잡혔다. 그녀는 그것이 서윤의 기억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혹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할 독약일 것이라 직감했다. 서윤이 멍한 눈으로 찻잔을 받아들고 입술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별장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태준이 폭풍처럼 뛰어들어왔다. 그만! 그의 외침과 동시에 그는 서윤의 손에 들린 찻잔을 쳐냈다. 쨍그랑 최고급 도자기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윤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김 여사는 놀란 척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당황과 분노로 번뜩였다. 후장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사모님이 겨우 안정을 찾으셨는데.
김 여사가 태연하게 연기하며 태준을 비난했다. 때마침 소리를 듣고 달려온 민재와 민서가 문 앞에 섰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한 아버지 강태준과 깨진 찻잔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겁에 질린 표정의 김 여사였다. 또 엄마 괴롭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엄마가. 민재가 태준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아니야, 민재야. 저 여자가 엄마를 해치려 했어. 태준이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 순간 안 실장과 경호원들이 방으로 들어와 김 여사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 여사가 발악했지만 안 실장은 냉정하게 그녀의 주머니에서 작은 갈색 병을 찾아냈다.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태준은 김 여사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누가 보냈지? 신 여사냐? 김 여사는 고통 속에서도 비웃음을 잃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전 그저 사모님을 돌보려 했을 뿐입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증거?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이 병 안에 든 내용물이 증거고 네가 지난 며칠간 짓거린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다. 넌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는 김 여사를 경호원들에게 넘기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날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지키려는 거다. 저 여자는 10년 전 너희를 불행하게 만든 그 사람들과 한패야. 태준은 깨달았다.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자신의 가족 행세를 해온 그들에게서 오고 있었다. 신 여사가 아내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아예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케 했다. 태준은 별장을 나섰다. JN-라브 5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신 여사는 강민혁과 함께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태준이 비서의 제지도 무시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찻잔이 흔들렸다. 태준아,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 노크도 없이. 신 여사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태준은 그녀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안 실장에게서 건네받은 갈색 약병을 그녀 앞에 집어 던졌다. 이게 뭡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별장에 심어둔 쥐새끼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어머님이 보낸. 신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능숙하게 포커페이스를 되찾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쥐새끼라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가 그 이상한 여자와 아이들을 데려온 뒤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 회사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보는 게 모레우신다고요? 태준은 신 여사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는 책상에 양손을 짚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좋습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10년 전 그 불타는 요트에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빼돌린 것도, 그들을 10년간 지옥 속에 가둔 것도, 그리고 이제 와서 그들을 다시 해치려 한 것도 전부 어머님과 강 부사장 두 사람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덜덜 떨기 시작했지만 신 여사는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망상으로 어미를 몰아세우는 거냐? 네가 그 여자애한테 홀려서 이성을 잃었구나. 태준은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돌아섰다. 기대하십시오, 어머님. 제가 당신의 그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신 여사의 찻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박살났다. 전쟁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본사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전신에서는 살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신 여사와의 정면 충돌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원한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전쟁이었다. 그의 가족을 향한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10년간 그를 지탱해온 얼음 황제의 가면이 아니었다.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자의 발톱을 드러낼 때였다. 그는 집무실 안쪽의 비밀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JINWEOO 그룹의 진짜 두뇌이자 강태준의 가장 사적인 전쟁 지휘소였다. 그곳에는 단 한 사람, 안 실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 실장은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 태준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을 때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준의 고통과 공허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었다.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말했다. 안 실장, 지금부터 비상사태다. JNUO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허가한다. 자네의 팀을 가동해. 안 실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팀원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회계 분석가, 화이트 해커, 전직 특수요원들로 구성된 태준의 친위대였다. 목표는 둘이다. 태준이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에 두 사람의 사진을 띄웠다. 신 여사와 그녀의 아들 강민혁. 하나는 10년 전 요트 화재 사건의 진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내 아내와 아이들을 10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증거. 그리고 방금 별장에서 확보한 그 김 여사라는 여자. 그녀의 배후를 캐 뼈와 살을 발라내서라도 누가 그녀를 보냈는지 알아내. 안 실장은 고개 숙여 명령을 받들었다. 그는 태준의 목소리에 실린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를 느꼈다. 사자의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 여사는 별장 지하의 임시 구금시설에서 즉시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생각보다 입이 무거웠다. 증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죠?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안 실장은 태블릿 PC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그녀가 신 여사와 비밀리에 접선하는 장면이 찍힌 고해상도 사진이 재생되고 있었다. 변호사, 좋습니다. 당신이 이 독극물 샘플과 함께 경찰서로 가기 전에 말이죠. 신 여사가 당신을 지켜줄 것 같나? 당신은 쓰고 버려지는 카드일 뿐이야.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김 여사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것도 많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 해결사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었을 뿐 신 여사를 직접 만난 것은 사진 속에 저 한 번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보수 입금처에 대해서만 털어놓았다. 유령 법인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안 실장의 해커팀이 그 유령 법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10년 전 신 여사와 강민혁의 모든 금융 기록이 샅샅이 파헤쳐졌다. 이것은 사자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10년 전의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파기되거나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 JNWO 그룹의 주가를 흔들었던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특히 당시 태준과 가장 격렬하게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대형 그룹의 박 회장. 그는 태준의 요트 사고 소식에 노골적으로 기쁨을 표했던 인물이다. 태준은 직감했다. 신여사 혼자서는 그토록 완벽하게 사고를 조작하고 10년간이나 진실을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반드시 조력자가 있었을 터. 신여사와 박 회장, 이 둘의 연결고리를 찾아. 태준의 명령은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적이 내부의 배신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탐욕스러운 경쟁자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JINWO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두 뱀이 손을 잡았을 수도 있다. 태준의 팀은 두 사람의 10년치 통화 내역, 자금 이체 내역, 심지어는 해외 출입국 기록까지 샅샅이 대조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하지만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 사이 태준은 잠시 별장을 찾았다. 김 여사가 사라진 별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기묘한 안정을 되찾은 듯 했다. 태준은 문틈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서유는 독극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한 눈빛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재와 민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더 이상 태준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민재는 태준이 김 여사를 막아섰던 순간,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밀치고 엄마의 찻잔을 쳐냈던 그 격렬한 순간을 분명히 목격했다. 아이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태준의 가슴을 쳤다. 그는 아직 아버지로서 그들 앞에 설 자격이 없었다. 이 모든 더러운 싸움을 끝내기 전까지는 새벽 3시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던 태준이 안 실장의 긴급 호출에 눈을 떴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10년 전 대형그룹 박 회장의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이 출금되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당시 요트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와 부검에, 그리고 정체불명의 용역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용역회사의 실소유주 안 실장이 마지막 프로필을 띄웠다. 강민혁 부사장입니다. 당시에는 어렸지만 신 여사가 그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신 여사는 처음부터 JINWO를 탐냈고 경쟁자인 박 회장과 손을 잡았다. 그들의 원래 목표는 태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요트 폭발은 그를 위한 무대였다. 하지만 그가 그날 요트에 오르지 않은 것은 순전한 우연이었다. 그가 갑작스러운 해외 투자 미팅으로 공항으로 직행했던 그날, 계획이 틀어지자 그들은 차선책을 선택했다. 계획은 수정되었다. 박 회장은 태준을 제거하지 못해 분노했지만 신 여사는 더 교활했다. 그녀는 태준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대신 정신적으로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용역팀을 이용해 요트에 남아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납치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신원 미상의 시신들로 그들의 죽음을 위장했다. 그녀의 계산은 정확했다. 강태준은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무너졌고 JINNWO 그룹은 휘청였다. 그 틈을 타신 여사와 강민혁은 이 사회를 장악하고 실권을 잡았다. 10년간 그들은 태준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두고 뒤에서 모든 이익을 챙겼다. 10년의 세월, 그의 슬픔, 그의 공허함, 그의 제국, 그 모든 것이 저들의 추악한 욕망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태준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더 이상 분노는 끓어오르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10년간 속아왔다. 10년간 죽은 가족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학대해왔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신 여사에게도, 강민혁에게도, 그리고 감히 이 일에 가담한 박 회장에게도. 안 실장, 증거는 충분한가? 차고 넘칩니다, 회장님. 그들의 10년치 비자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조하. 태준이 수트 재킷을 다시 여몄다. 동이 트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망령이 아니었다. 그는 현재의 가족을 지켜야 할 사자였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아니, 진브루 이 5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해.
신 여사와 강 부사장, 그리고 대형그룹 박 회장에게도 특별 초청장을 보내 아주 거절할 수 없는 초청장으로. 그의 눈빛은 10년 전에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보다도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자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진베이우 그룹 본사 40층 이사회 특별 대회의실. 진베이우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주주들과 이사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평소라면 셔터를 터뜨리느라 바빴을 기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회의장의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 의장석에는 뜻밖에도 신 여사가 앉아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그녀가 임시 의장직을 꿰찼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과 위장된 근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의장석이 아닌 일반 이사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의 얼음 황제답지 않게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며칠간 잠을 설친 듯 붉어진 눈은 그가 정말로 이성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는 신 여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그의 옆에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형의 눈치를 보며 땀에 젖은 손을 연신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 주주석 맨 앞자리에는 JINW555의 주요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대형그룹 박 회장이 거만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신 여사와 박 회장이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신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가장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신용을 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주년 기념 만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 진웨이오 그룹을 이끌어온 강태준 회장은 10년 전의 끔찍한 비극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 보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신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체불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데려와 가족이라 주장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급기야 어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와 강민혁 부사장을 음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태준의 폭언에 상처받은 어머니처럼 호소했다. 이는 명백한 경영 능력 상실이며 제인바디아디에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 여사 측 변호인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강태준 회장 해임 건의안. 사유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경영 판단력 상실이었다. 그들은 만찬 당일 태준이 무너지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그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조작된 병원 관계자의 증언까지 덧붙였다. 대형그룹 박 회장이 즉시 손을 들고 일어섰다. 동의합니다. JINWEO 그룹의 불안정성은 시장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자리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강민혁 부사장이 대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가 반박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혹은 다시 한번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태준은 미동도 없이 그 모든 비난을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모는 듯했다. 신 여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투표를 강행하려던 순간이었다. 안건에 대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신 여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의 비극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만찬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남자라도 1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와 아이들이 저런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본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회의장에 다시 한번 충격의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여러분, 태준의 목소리가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여러분은 저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위유어 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10년간 조직적인 범죄에 사용되었는지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신 여사와 박 회장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태준이 안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 실장, 내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게. 대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뜬 것은 10년 전 요트 화재 사건의 DNA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한서윤, 강민재, DNA 일치. 이것은 10년 전 제가 받은 거짓 보고서입니다. 태준이 말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국과수 원본 샘플 재감식 결과 불일치.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태준은 10년 전 담당 형사의 위조된 이민 서류와 부검이의 수상한 사망 기록을 차례로 띄웠다. 누군가의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을 제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준의 시선이 박 회장에게 향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10년 전 대형그룹 박 회장님의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당장 끄지 못해. 명예훼손이라. 이 돈은 여러 유령 법인을 거쳐 당시 사건을 조작한 형사와 부검이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정체불명의 용역회사로도 거액이 입금되었죠. 태준이 용역회사에 등기부등본을 띄웠다. 실소유주.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이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다. 아,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물론 몰랐겠지. 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당신은 그저 당신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을 뿐이니까. 태준은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신 여사와 강민혁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들이 지난 10년간 JINWOO 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려 대형그룹 박 회장과 수상한 거래를 이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회계 장부였다. 10년 전 태준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 시도. 그것이 실패하자 가족을 납치해 그를 정신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음모. 그리고 그 대가로 JINWO의 이권을 박 회장에게 넘기려 한 배임과 횡령의 증거였다. 교진말, 저건 다 조작이야. 네가 그 여자애한테 미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신 여사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주주들은 경악과 혼란에 빠져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가 안 실장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이 꺼지고 회의장 전체에 음성 파일 하나가 울려 퍼졌다.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만찬날 태준이 쓰러진 직후 혼란 속에서 신 여사가 강민혁에게 다급하게 속삭였던 목소리, 안 실장이 놓치지 않고 녹음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처리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신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박 회장은 주저앉았다. 강민혁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얼음 황제가 준비한 방역은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완벽한 복수였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모함이야. 전부 저 미친놈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강태준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의 사슬, 그리고 10년 전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치명적인 녹음 파일 앞에서도 신 여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발악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주주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여러분, 저놈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은 10년 전 죽은 여자에게 홀려서 자앤 무어를 통째로 삼키려는 저놈의 수작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태준이 박 회장과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주주들은 이미 진실의 무게를 직감했지만 그 거대한 음모의 실체 앞에서 쉽사리 편을 정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다. 박 회장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중얼거렸고 강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엄마가 라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들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의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신 여사의 발악 자체가 그녀가 범인임을 자백하는 셈이었다. 그만하시죠, 어머님. 당신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태준이 냉정하게 선언하고 안 실장에게 눈짓을 보낸 순간이었다. 쾅!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소란스러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문 앞에는 안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10년 전의 화사함은 없었지만 10주년 만찬날의 처참한 행색도 아니었다. 그녀는 깔끔하지만 단조로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극심한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그녀는 두 발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로 흔들리거나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에는 10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한 슬픔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한서윤이었다. 세호, 서윤 씨. 태준조차 놀라 굳어버렸다. 그가 별장에 격리시킨 아내가 어떻게 이곳에... 그는 안 실장을 바라보았지만 안 실장은 그저 묵묵히 서윤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하지만 신 여사와 강민혁의 반응은 태준과 달랐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을 본 듯 경악했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길... 신 여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강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한서윤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신 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녀가 신 여사를 향해 내뱉은 첫 마디였다. 내가 당신들의 그 추악한 거짓말 속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감히 어디서 또 거짓말을 입에 담으세요? 신 여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닥쳐, 넌 가짜야. 넌 죽었어. 내가 똑똑히 확인했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언이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주주들이 경악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난 죽었어야 했죠. 당신의 명령대로. 그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담담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날 이후로 제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낸 그 여자, 그녀가 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김 여사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내게 매일 차를 주었습니다. 그 냄새, 그 묘한 향기, 그 여자가 나를 다시 독살하려던 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지옥의 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전 그날 밤, 그 여자, 김 여사가 주었던 그 약과 똑같은 냄새가 그날 밤 내 코를 막았던 수건에서도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던 요트,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화재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들이 우리 세 사람을 객실에서 끌어냈습니다. 태준 씨가 이미 공항으로 떠난 뒤였죠. 서윤의 시선이 바닥에서 울고 있는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다. 우리는 작은 보트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나는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그때 부두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나는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신여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었어, 신여사. 당신이 어둠 속에서 명령을 내렸지. 아니야, 아니라고 신여사가 절규했다. 그리고 당신도 있었어. 서윤의 손가락이 강민혁을 향했다. 당신, 강민혁 씨, 당신은 차마 우리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거기 있었어. 강민혁이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서윤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증언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때 가면 쓴 남자가 당신에게 물었죠.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신여사의 명령은 원래대로 전부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서윤이 10년 전 그 순간을 재현하듯 말했다. 그때 당신이, 강민혁 씨,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안 돼. 아이들만은 살려줘. 라고. 모든 시선이 강민혁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죄책감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이 10년 전 그들의 목숨을 구했던 것이다. 서윤은 다시 신여사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당신이, 신여사, 당신이 역겹다는 듯이 아들에게 소리쳤지. 이런 무른 놈, 좋아. 그럼 죽이지 마. 대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 강태준이 평생 찾지 못하도록 죽은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게 해. 라고. 서윤의 처절한 증언이 끝나자마자 강민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을 기며 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형,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엄마가 형을 죽이려고 했어. 요트에 폭탄을 설치했었다고. 형이 안 와서. 그래서 엄마가 내가 말렸어. 내가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빌었단 말이야. 제발 용서해줘. 죄책감에 짓눌린 강민혁의 자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살인 미수와 납치 감금에 대한 완벽한 증언이었다. 신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과 광기가 사라지고 오직 패배한 자의 잿빛 절망만이 남았다. 박 회장은 이미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태준은 울부짖는 이복 동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다. 서윤은 모든 힘을 다 쓴 듯 그의 품에 기대어 가늘게 떨었다. 태준은 안 실장에게 마지막 고갯짓을 했다. 안 실장은 회의실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미리 준비해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자백과 증언을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 신 이사장님, 강민혁 부사장님, 살인 미수 및 특수 납치 감금,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신 여사와 강민혁에게 다가갔다. 신 여사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태준과 서윤을 노려볼 뿐이었다. 강민혁은 실신한 듯 끌려나갔다. 대형그룹 박 회장 역시 공모 혐의로 연행되었다. 10년간 JINWOO 그룹을 좀먹던 암 덩어리가 마침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제거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JINWOO 그룹의 경영권 분쟁 및 10년 전 납치 감금 사건은
세간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직접 겪어낸 이들에게 시간은 다른 의미로 흘러갔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신 여사는 살인 미수, 특수 납치,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강태준과 한서윤을 저주하며 조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다. 강민혁은 어머니의 범죄에 가담했지만 10년 전 아이들의 목숨을 구한 점과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향해 고개 숙여 울며 사죄했다. 대형그룹 박 회장 역시 공모 및 거액의 횡령 혐의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몰락했다. 진위유 그룹은 거대한 태풍의 눈을 통과했다. 주가는 폭락했다가 강태준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비리 임원들이 모두 숙청되고 투명 경영이 선포되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얼음 황제로 불렸지만 이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얼음이 냉혹함이 아니라 견고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회사를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전쟁은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바로 10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그의 집 수영하에서였다. 수영하는 더 이상 외부와 차단된 철통 요새가 아니었다. 삼엄했던 경호 인력은 최소한으로 줄었고 그 자리는 국내 최고의 심리 상담사와 전문 의료진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가정교사들로 채워졌다. 태준은 JINWOO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의 하루는 이제 아침 9시에 임원회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아침 식사 시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JINWOO 그룹을 세울 때보다 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치유의 과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10년간 지옥 같은 감금 생활을 견뎌낸 세 사람에게 일상과 안전이라는 단어는 낯선 외국어와도 같았다. 한서윤은 꾸준한 상담을 통해 대부분의 기억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숨지 않았지만 10년의 공백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청춘과 남편 없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던 처절함 속에서 강해져 있었다. 그녀와 태준은 마치 10년 만에 다시 만난 연인처럼 조심스럽고 서툴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태준은 어느 날 이른 새벽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나온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10년 전 자신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다. 태준이 조용히 다가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예전 같으면 움찔 놀랐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가만히 그의 손길을 받았다. 그때의 나는 여기 없어요. 서윤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태준은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알아. 나도 그때의 내가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우리에겐 잃어버린 10년이 있지만 앞으로 함께할 수천, 수만 개의 날들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서윤아. 서윤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그것은 그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정한 위로였다. 아이들은 더 큰 숙제였다. 민재와 민서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포함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10년간 각인된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민재는 어머니의 보호자라는 역할을 내려놓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는 여전히 태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민재에게 강태준은 자신들의 고통을 방치한 존재이자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경쟁자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경영 전략서를 읽는 것보다 10대 아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태준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농구공을 발견했다. 민재가 5살 때 그가 처음으로 사주었던 공이었다.
태주는 별장 정원에 최고급 농구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방에 틀어박혀 있던 민재를 불러냈다. 농구 해본 적 있나? 민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관심 없어요. 태주는 무뚝뚝하게 공을 던졌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두 남자의 서먹한 농구가 시작되었다. 태주는 10년 만에 잡아보는 공이 낯설었고 민재는 생전 처음 해보는 운동이 짜증났다. 공은 림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자세가 틀렸어. 어깨에 힘 빼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 태준이 사무적인 말투로 지적했다. 민재가 신경질적으로 공을 던졌다. 안 된다고요. 태준은 굴러가는 공을 주워와 다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시 해. 될 때까지. 그것은 그가 신입사원들을 가르치던 방식 그대로였다. 몇 번의 실패가 더 이어지고 민재가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태준이 민재의 뒤에 서서 그의 팔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이렇게 나를 믿어. 태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천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공을 던졌다. 쨍! 맑은 소리와 함께 공이 처음으로 깨끗하게 림을 통과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태주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거칠게 헝클어뜨렸다. 봤지? 하니까 되잖아. 그 순간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퉁명스러웠지만 그 말에는 경계심이 아닌 배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10년 만에 지어보는 아버지로서의 미소였다. 멀리 테라스에서 서윤과 민서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태준이 사준 스케치북에 아빠와 오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고 서윤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준은 땀에 젖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테라스의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윤과 마주쳤다.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태준의 가슴속을 가득 채웠던 10년간의 공허함과 얼음 같던 복수심이 따스한 봄 햇살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가 10년간 이룬 JIN 나바비 우우라는 제국은 지금 이 순간 이 가족의 평범한 오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아내를 향해 걸어가려 했다. 그때 민재가 다시 공을 던졌다. 어디 가요? 한 게임 더 하자면서요, 아버지. 아버지. 민재가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태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낯설지만 가슴 벅찬 그 호칭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섰다. 그래, 네가 이길 때까지. 얼음 황제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한 여자와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만이 서 있었다. 10년간의 길고 어두웠던 새벽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